휴일 영향을 벗어나자 국내 신규 확진자가 곧바로 600명대로 뛰어올랐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상황을 정체기로 판단하고 500명 이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휴일엔 400에서 500명대, 평일엔 600명 넘게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환자 비중이 현재 70%에 육박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휴일 효과가 나타나는 월, 화요일에는 500명 안팎, 휴일 효과가 없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에는 한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신규 확진자 규모는 방역과 그리고 전파 사이의 어떤 버퍼링 구간, 즉 절충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방역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이러한 버퍼링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울산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예. 울산의 경우에는 최초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로 유입된 이후 약 2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 유입된 이후에 확산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약 4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보다 본격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아마 주말 500명 안팎, 평일 700명 안팎 수준을 넘어서 한 6, 7월이 되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정체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 유입보다 국내 전파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할 묘책이 있을까요? 일단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의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이후에 크게 확산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할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수급 문제겠죠. 아무래도 백신 수급이 현재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 형성 시점까지는 방역을 통해서 가능한 한 확산을 막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지역사회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류를 대상으로 그리고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별 진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장 유전체 분석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보다 신속하게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어떤 진단 시스템 적용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도 필요하고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방역 당국이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유지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반대 입장이고요. 예.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방역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방역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경제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을 안 주면서 현 거리두기 단계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1, 2개월 또는 2, 3개월 후에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내 전파가 보다 가속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에는 500명 안팎, 휴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평일에는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이 평일 기준의 신규 확진자 규모, 즉 700명 안팎이 현 상황의 신규 확진자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휴일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즉 500명 안팎은 허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500명보다 더 많은 신규 확진자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만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기준을 500명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휴일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허수이다라는 부분을 방역 당국이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의 상황이 좀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울 지역 학교에서 실시 중인 이동형 PCR 검사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형 검사를 확대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형 PCR 검사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가 최근에 또 30%대를 넘어섰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다라는 의미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크게 기여를 했던 게 한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는 임시선별 진료소거든요. 예.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했고 지금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말씀하신 지금 서울 지역 학교에서 실시 중인 이동형 PCR 검사도 지역사회 내에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 비율도 높고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임시선별 진료소를 방문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적 제한성이 좀 따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이동형 PCR 검사 확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방식의 선제 검사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백신 질문인데요. 캐나다에 이어서 미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화이자 백신이 캐나다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승인되었는데 이러한 결정의 기반은 일단 최근에 수행됐던 화이자 측에서 수행했던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허가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100%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수급 물량이 해외 사정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우선 접종 대상자들도 아직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 수급 물량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승인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허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승인은 문제없이 가능할 텐데 이 관건은 물량 확보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노바백스가 원재료 부족으로 미국에서 긴급 사용 신청을 3분기로 연기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은 노바백스 물량 확보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백신 수급에 차질은 없을까요? 글쎄요. 노바백스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생산 계약 당시 일정 물량은 국내로 유통하는 계약 조건이 있을 걸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방역 당국은 노바백스 물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세한 상황 어떤 원재료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현 단계에서는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다른 부분이 아니라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역 당국이 가장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발표를 현 단계에서는 신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켜봐야겠군요. 식약처가 GC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조건부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이게 어떤 치료제인지 왜 승인이 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항체 치료제와는 다르게 완치자의 그 혈액 시료에서 혈장을 분리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인 원리는 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현재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임상 이상을 마치고 조건부 긴급 사용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거든요. 네. 네. 이번에 시약처에서 조건부 긴급 사용 승인을 불허한 가장 큰 이유는 유효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배경에는 시험 대상자의 수도 적고 시험군과 대조군이 고르게 배정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한 이때 그 혈장 치료제를 실제로 사용할 때 표준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을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 치료제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불허에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 안전성 부분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시각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불허 결정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해 봤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